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효자 남편에게 질려버린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친정아빠 간암 수술할 때는 한 푼도 안 보태던 남편이 시어머니 맹장 수술한다니까 눈물 콧물 다 빼면서 2천만 원을 쾌척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슬슬 혈압이 오르려고 하는데 눈치 없는 효자 남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평일 저녁 7시. 거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 불빛들이 하나둘씩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죠. 주방 식탁 위에는 갓 끓여낸 차 세 잔이 나란히 놓여 가느다란 김을 내뿜고 있었고요. 그 찻잔들 옆으로 두툼한 흰 봉투 하나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계바늘이 6시 58분을 지나 59분으로 향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 같았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죠. 곧이어 현관문 쪽에서 익숙한 전자음이 들려왔습니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뒤이어 들리는 남편 영준 씨의 다정한 목소리까지요. 엄마, 조심하세요. 여기 턱 있으니까 천천히. 평소처럼 남편은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부축하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병원 검진을 마치고 오는 길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저도 버선발로 나가 어머님 오셨어요? 하며 반겼겠지만 그날은 그냥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던 두 사람의 시선이 식탁 앞에 앉은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곧 제 앞에 놓인 낯선 봉투와 서류로 옮겨갔죠. 남편의 얼굴에서 다정한 미소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도 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혜수야, 거기서 뭐해? 어머님 오셨는데. 남편이 의아한 듯 물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턱끝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어머니, 오빠, 오셨어요? 서 있지 말고 앉으세요. 차 식기 전에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일정했습니다. 남편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킁킁거리며 어머니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시선을 식탁 위 서류에서 떼지 못하시더군요. 그분의 손에는 항상 들고 다니시던 옅은 파란색 손수건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로 팽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찻잔에서 올라오던 김이 서서히 잦아들 무렵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흰 봉투는 남편 앞으로, 도장이 찍힌 서류는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주었죠. 남편 영준 씨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웬 봉투에 서류는 또 뭐고?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드셨습니다. 돋보기도 쓰지 않으신 채 서류 제일 윗부분에 적힌 글자들을 한자 한자 읽어내려가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쥐고 있던 옅은 파란색 손수건이 무릎 아래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걸 줄 생각조차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남편이 당황해서 서류를 뺐듯 낚아챘습니다. 아니, 엄마, 왜 이래? 도대체 무슨 서류길래? 임대 계약서? 뭐야? 이거 지금 우리 집 주소잖아. 보증금에 월세? 혜수야, 뭐 하자는 건데?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 천장을 때릴 듯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다시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오빠, 목소리 좀 낮춰요. 어머님 놀라시잖아요. 지금 목소리가 문제야? 이게 뭐냐고 묻잖아. 말 그대로예요. 이제 이 집 우리 아빠 명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도 이제 좀 확실하게 정리해 보려고요. 제 입에서 나온 정리라는 단어가 남편의 심장에 박히기라도 한 걸까요? 영준 씨는 입을 뻥긋거리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을 확인해 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제 얼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남편에게 이 집은 그저 당연한 보금자리였을 겁니다. 장인어른 명의로 되어 있지만 23년 동안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온 편안한 안식처였겠죠. 하지만 그 당연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남편은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바닥에 떨어진 옅은 파란색 손수건을 내려다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3년이었죠.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영준 씨의 아내로, 그리고 어머님의 착한 맏며느리로 살아온 시간이요. 그 긴 세월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것들이 단 한마디의 말실수로 인해 어떻게 터져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제가 평생 어려워만 하던 친정아빠에게 새벽 3시에 전화를 걸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직접 쓰는 건 처음이라 글을 쓰는 지금도 손이 조금 떨리네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13년째 아이들 학습지를 가르치고 있는 올해로 딱 50이 된 변혜수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20여 년 전 그 봄날의 아파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남편과 저는 29, 27의 풋풋한 신혼부부였죠. 지금 살고 있는 이 32평 아파트가 사실 그때 저희 친정아빠가 결혼 선물로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아빠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너희들 편히 살라며 흔쾌히 내주셨죠. 20대 신혼부부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남편과 저는 작은 빌라 전세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빠 눈에는 아무래도 그게 영 안쓰러웠나 봐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시어머니께서 처음 저희 집을 방문하시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 영준 씨는 며칠 전부터 어머님 좋아하는 과일이며 차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들어서자마자 영준 씨는 어머니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그러고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아이처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거실이에요. 햇빛 잘 들죠? 저기 부엌에서는 혜수가 엄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 거예요. 어머님은 영준 씨의 손을 꽉 맞잡은 채 인자하게 웃으셨죠. 그러다 슬쩍 제 손을 따로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혜수야, 우리 영준이 잘 부탁한다. 얘가 막내라 그런지 어려서부터 엄마를 너무 찾아서 좀 유난이야. 네가 이해해라. 그 말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도 그때는 그 모습이 참 효심 깊고 따뜻해 보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모자가 거실 한복판에서 손을 꼭 잡고 웃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것 같은 위화감이 들더라고요. 32평이나 되는 이 넓은 집에서 과연 내 자리는 어디쯤일까 하는 묘한 소외감 같은 거요. 그게 23년 동안 저를 야금야금 갉아먹을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 영준 씨는 자그마한 동네 한의원 원장인데요. 여전히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효자예요. 주말이면 어머님 모시고 외식하는 건 기본이고 어머님 댁 전구 하나 가는 것까지 본인이 직접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죠. 저한테도 나쁜 남편은 아니었어요. 다정하고 말투도 부드러운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랑 저랑 같이 있을 때면
그 다정함의 무게추는 항상 시어머니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추석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사는 단독주택에 온 가족이 모였죠. 영준 씨 위로 누님 2분까지 3남매가 다 모이니 집안이 꽉 찼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동생들, 그러니까 시 이모님들과 시 외삼촌들까지 다 모였더라고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막내 여동생분이 저에게 살짝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세아가, 우리 큰언니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모르지? 17살에 부모님 여의고 밑으로 우리 사남매를 다 입히고 가르쳤어. 우리한테는 언니가 아니라 엄마나 다름없단다. 영준이도 그걸 다 보고 자랐으니 제 엄마 받드는 마음이 오죽하겠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한 여자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웠을 세월이잖아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부엌 한 구석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님은 옅은 파란색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으시더니 그 손수건을 한참 동안 손 안에서 만지작거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결심했죠. 그래, 저렇게 고생하신 어머님인데 내가 더 잘해드려야지. 그런데 영준 씨의 효도는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무감 혹은 갚아야 할 빚처럼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님이 조금만 기침을 해도 영준 씨는 사색이 되어 달려갔고 어머님 말씀 한마디면 제 계획이나 사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제가 딸아이 수아를 낳고 4살쯤 되었을 때 저도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학습지 교사 일을 시작하면서 저만의 루틴이 생겼죠. 매일 오후 2시 반쯤 수업하러 나가기 전에 동네 빵집에 들러 단팥빵 2개를 삽니다. 딱히 배가 고파서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방 속에 그 달콤한 냄새가 나는 빵이 들어있으면 마음이 조금 든든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일하다 허기가 들면 요긴하게 꺼내 먹기도 하고 또 수업하는 아이들 배고프다고 하면 나눠주기도 하고요. 어느 날인가 가방 안에 빵이 들어있는 걸 보고 영준 씨가 묻더군요. 혜수야, 너 빵 좋아하잖아. 맨날 1,000원짜리만 먹지 말고 맛있는 것 좀 사 먹어. 저는 그냥 웃으며 아니야, 이거 그냥 습관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그 빵을 말도 없이 꺼내서 자기 주머니에 쏙 넣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단팥빵 좋아하는데 이따 엄마 줘야겠다 하는 거 있죠? 저는 이 남자를 효자라고 해야 할지 마마보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렸죠. 반면에 저희 친정아빠는 남편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충남 당진에서 평생 농기계 정비하며 살아오신 우리 아빠. 아빠는 저에게 참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3남매 중 장남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며 자수성가한 분이라 그런지 감정 표현에는 젬병이셨죠. 손녀인 수아가 태어났을 때도 아빠는 병실 밖에서 담배만 태우시다 딱 한 번 수아를 안아보곤 애썼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러고는 바로 텃밭으로 가버리셨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아빠는 매년 가을만 되면 어김없이 수원으로 오셨어요. 직접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본인이 직접 산에서 캐고 손질한 도라지를 비닐봉지에 담아 저희 아파트 우편함에 말없이 넣어두고 가셨어요. 23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가끔 제가 우편함을 열었을 때 흙냄새가 밴 그 도라지 봉투를 보면 아, 아빠가 다녀가셨구나 하는 걸 알 뿐이었죠. 남편은 그걸 보고 항상 장인어른 이번에도 도라지 두고 가셨네.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라고 무심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도라지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뻐근했습니다. 아빠의 사랑은 그 도라지처럼 흙투성이에 투박하고 무엇보다 너무나 조용했거든요.
저는 평생 아빠가 어려웠고 아빠도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전화를 드려도 별일 없냐? 바쁠 텐데 내려오지 말고 시댁 잘 챙기거라. 하고는 1분도 안 되어 전화를 끊으시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큰 폭풍이 몰아친 건 5년 전 봄이었습니다. 평생 아빠 곁을 지키며 사시던 엄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향년 70세.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아빠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조문객들이 오면 고개만 까딱일 뿐 식사도 거의 거르셨죠. 화장장에서 엄마의 유골함을 받아들 때 평생 바위 같던 아빠의 커다란 손이 파르르 떨리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손을 차마 잡지 못하고 뒤에서 눈물만 삼켰어요. 그런데 그 슬픔의 한가운데에서도 영준 씨는 달랐습니다. 영준 씨는 제 곁을 지키기보다 장례식장에 함께 온 시어머니를 챙기느라 더 바빴죠. 하필 그 무렵 어머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셨거든요. 영준 씨는 어머님 곁에서 엄마, 좀 앉으세요. 기운 빠지시면 큰일 나요. 제가 조금 있다가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하며 살뜰히 챙기더라고요. 그 소리가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제 귀에 꽂히는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황망하게 돌아가셨는데 내 남편은 자기 엄마 안색만 살피고 있구나. 그 서운함을 입 밖으로 내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 저는 그냥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아빠는 다시 당진 시골집으로 내려가셨어요. 제가 며칠만이라도 같이 있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아빠는 마당에 서서 하늘만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괜찮다. 너희 가족부터 챙겨라. 진서방이랑 수아 밥 챙겨야지. 그 말씀이 마치 너는 이제 남의 집 사람이니 내 걱정은 말아라 하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더 서러웠습니다. 아빠는 그날 이후로 더 말이 없어지셨고 더 혼자가 되셨어요. 저는 아빠가 외롭다는 걸 알면서도 23년이나 쌓인 그 거리감을 어떻게 좁혀야 할지 몰라 그저 가을마다 우편함에 놓인 도라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우리 아빠가 평생을 자기 감정을 억누르며 그 침묵으로 우리를 지켜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 남편 영준 씨가 가진 그 효도라는 무게가 결국은 저희 가정을 어디로 끌고 갈지도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 20년쯤 하다 보면 이런저런 서운함은 그냥 생활의 먼지처럼 쌓이는 법이죠. 털어내면 그만이고 안 보이면 없는 셈 치며 사는 거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아빠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그 짧은 시간 속에 제가 보지 못했던 거대한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도 아빠는 평소보다 더 짧게 별일 없다, 끊어라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거든요. 그 목소리가 유난히 힘없게 들렸던 건 제가 예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친정 큰오빠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혜수야, 아빠가 간암이란다. 당장 다음 주에 수술하셔야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빠의 목소리에 저는 그대로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빠가 아닌 제 남편 영준 씨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이 소식에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게 가장 먼저 두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23년을 같이 산 남편에게 친정 아빠의 암 소식을 전하는 게 왜 그렇게 무섭고 조심스러웠을까요? 아마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혈육의 경계선이 제 아버지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집 근처 텅 빈 놀이터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아까 사둔 단팥빵 2개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오빠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아빠의 수술비 1,500만 원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왠지 제가 꼭 해드려야겠다는 원인 모를 책임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 영준 씨는 여느 때처럼 평온한 얼굴로 한의원 퇴근 후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오빠, 낮에 우리 큰오빠한테 연락 왔는데 아빠가 간암이시래. 다음 주에 당장 수술하셔야 한다는데 수술비랑 치료비 해서 1,500만 원 정도 든다나 봐. 아빠는 당신 적금께서 하시겠다는데 우리도 좀 보태드려야 하지 않을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준 씨는 숟가락을 놓지도 않은 채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한의사 특유의 그 논리적이고 부드러운 말투로 말이죠. 혜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간암 수술은 예전 같지 않아서 예후도 좋고 간단해. 그리고 장인어른 예전에 들어둔 보장성 보험 있으시잖아. 그쪽에서 다 해결될 텐데 굳이 우리 적금까지 건드릴 필요 있을까? 우리 수아 입학금도 곧 나가야 하고 한의원 확장 계획도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은 제가 느낀 그 막막함과 공포를 의료인이라는 권위 뒤에 숨어 아주 가볍게 치워버렸습니다. 제가 아빠 적금이 깨지는 게 마음 아프다고 다시 한번 말해보려 했지만 영준 씨는 이미 TV 뉴스로 시선을 돌린 뒤였죠. 장인어른 보험 잘 들어두셨으니 걱정 마.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결국 아빠의 수술날 저는 혼자 충남 당진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한의원이 요즘 너무 바빠서 주말에나 가볼게 라고 했거든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를 보는데 그 널찍하던 어깨가 너무나 작아진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아빠가 간신히 눈을 뜨고 저를 보더니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뭔지 아세요? 혜수야, 바쁠 텐데 왜 아직 안 가고 그러고 있어? 잠도 못 자고 피곤할 텐데. 본인 몸이 칼질을 당하고 깨어난 그 순간에도 아빠는 제 걱정부터 했습니다. 저는 아빠 손을 꼭 잡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아빠가 자기 적금 깨서 수술비 치렀다는 걸 알면서도 오빠가 바빠서 못 왔어요. 라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요. 그날 밤 잠시 짐을 챙기러 들른 당진 시골집 마당 한 구석에는 아빠가 수술 받으러 가기 직전까지 손질해둔 도라지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봉지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수원 갈 때 가져가라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죠. 그 흙냄새 나는 봉지를 안고 저는 텅 빈 마당에서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은 이렇게나 무거운데 제 남편에게 아빠는 그저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환자일 뿐이라는 게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제 마음속의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던 한 달 전이었어요. 이번엔 우리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진단명은 단순 맹장염이었어요. 물론 팔순이 얼마 남지 않으신 어르신이라 조심해야 했지만 사실 암에 비하면 정말 가벼운 수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응급실 복도에서 남편 영준 씨가 보여준 모습은 6개월 전과는 너무나 딴판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술실 앞에서 제 손을 꽉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예수야, 우리 엄마 어떡해? 엄마 팔순도 다음 달인데 미국 가는 동생네 여행 가기로 다 계획해 뒀는데
우리 엄마 잘못되면 나 진짜 못 살아. 그 모습을 보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아빠가 간암으로 수술대에 올랐을 때 저를 안아주기는커녕 보험 얘기부터 꺼내던 그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진 어머님을 보며 남편은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님은 오히려 민망한 듯 손수건을 꺼내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씀하셨죠. 영준아, 얘도 참 맹장 수술 가지고 유나는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혜수야, 미안하다. 이 철없는 놈을 어쩌면 좋을꼬. 어머님은 제 손을 따로 잡으며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죠.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어머님 통장으로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남편 핸드폰에 뜬 이체 알림을 보고 따져 묻자 영준 씨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엄마 곧 팔순이시고 이번에 수술하느라 고생하셨잖아. 미국 여행 가실 때 호텔도 좋은 데 잡고 맛있는 거 좀 드시라고 좀 보냈어. 아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오빠, 2천만 원이 적은 돈이야? 우리 아빠 간암 수술 때는 10원 한 장 안 보태더니 어머님 맹장 수술에는 나한테 묻지도 않고 2천만 원을 보내?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찰나였죠. 그런데 그때 남편 영준 씨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혜수야, 말이 좀 심하네. 그게 어떻게 갔니? 장인어른은 남이지만 엄마는 내 혈육이잖아. 내 핏줄을 어떻게 남이랑 비교를 해? 장인어른은 남이지만 엄마는 혈육이다. 그 말이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와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 집에서 보낸 23년이라는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아빠가 얻어주신 이 집에서 아빠를 남이라고 부르는 남자와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그래, 오빠한테 우리 아빠는 남이었구나.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수긍한 줄 알았는지 아무 일 없다는 듯 TV 채널을 돌리더군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는데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른 시간이었지만 제 기억 속 아빠는 늘 그 시간쯤 깨어나 계셨으니까요. 역시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혜수냐? 이 새벽에 웬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아빠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말을 이어나갔죠. 아빠,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집 명의 말이에요. 그거 제 이름으로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게요. 아빠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자라는 동안 자기 입으로는 단 한 번도 아빠에게 경제적인 요구를 해본 적이 없는 딸이 꼭두 새벽에 전화를 걸어 집 명의를 달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하지만 아빠는 긴 침묵 끝에 아주 짧고 단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마. 무슨 일이든 네 뜻대로 하거라. 그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걸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에서 견뎌왔는지, 사위가 저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서운 속도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빠는 다음 날 바로 서류를 정리해 보내주셨고
저는 등기 이전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뽑아 꼼꼼하게 채워 넣었죠. 모든 준비를 마친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시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갈하게 식탁을 닦고 차 3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툼한 흰 봉투와 임대차 계약서를 나란히 놓았죠. 곧이어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을 부축하며 들어오는 소리. 엄마, 조심하세요. 하는 그 다정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까지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 다 무너뜨려야만 비로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순간도 있는 법이죠. 저에게는 그날 저녁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식탁 위 봉투와 서류에 꽂히는 순간 저는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셨어요? 이제 우리 좀 정리해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영준 씨는 몰랐을 겁니다. 본인이 무심코 내뱉은 혈육이라는 칼날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본인의 목을 겨누게 될지를요. 남편 영준 씨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의 제목을 보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는 글자가 마치 그 사람의 자존심을 긁어놓기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차분하게 아주 천천히 봉투를 영준 씨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영준 씨, 우선 이 봉투부터 열어봐요. 어머님 통장으로 보냈던 2천만 원 중에서 우리 부부 공동자금에서 빠져나간 돈이 1,000만 원쯤 되더라고요. 당신 돈은 그렇다 쳐도 남의 돈까지 마음대로 갖고 가면 안 되죠. 그 서류 우리 자산 각각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효도하는 건 오롯이 당신 능력으로만 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제 돈이랑 우리 아빠 돈, 아니 남의 돈 섞이지 않게 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투명해서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죠. 영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쥐더니 저를 쏘아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혜수야, 너 진짜 미쳤구나. 어머님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한의원 원장으로서 이 집의 가장으로서 이 정도 돈도 마음대로 못 써? 그리고 이 계약서는 또 뭐야? 보증금 5천에 월세 80? 장인어른이 나한테 집값 받으라고 시키셨어? 영준 씨는 끝까지 본인의 권위만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시켰냐며 아빠를 끌어들여 저를 비난하려 했죠. 아니요, 아빠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아빠한테 부탁해서 며칠 전에 내 명의로 등기 이전 끝냈거든요. 이제 이 집 집주인은 변승호 씨가 아니고 변혜수예요.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준 씨, 우리 사이도 이제 사적으로 정리해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이 계약서에 도장 찍고 매달 월세 80만 원씩 내세요. 그게 싫으면 당신 명의로 된 집 찾아서 나가든가요. 대단하신 한의원 원장이니까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요. 거실에 찬물이 끼얹어진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준 씨는 등기부등본에 선명하게 찍힌 제 이름을 보고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더군요.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고 씩씩거리던 숨소리조차 잦아들었죠. 남이라며, 장인어른은 남이라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남이지. 제가 쐐기를 박듯 덧붙인 말에 영준 씨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서류를 읽어내려가시던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님의 손에는 항상 들고 다니시던 그 옅은 파란색 손수건이 꽉 쥐어져 있었는데 그 손수건이 바르르 떨리는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준아, 너 혜수한테 이러면 안 돼. 아니, 그 전에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영준 씨는 눈치도 없이 어머님을 바라보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엄마가 한마디 좀 해줘요. 혜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남편한테 월세를 내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어머님은 영준 씨의 눈을 피하지 않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영준아,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야. 너한텐 이 엄마의 사랑이 네가 평생 갚아야 할 의무가 된 거야. 너 그거 모르겠지? 네가 나한테 2천만 원 보낸 거 그거 효도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엄마라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무게를 못 견뎌서 그저 쏟아부은 거지. 사돈 수술비에는 눈 감고 나한테만 그 유난을 떨었다고? 그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혜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다. 어머님의 말씀은 영준 씨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영준 씨는 어머니가 본인 편을 들어줄 거라 굳게 믿었겠지만 오남매를 홀로 키우며 산전수전 다 겪으신 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본인 아들의 효도가 얼마나 위태롭고 이기적인 것이었는지를요. 혜수야,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내가 이 녀석을 잘못 키웠어. 사돈어른 수술비 소식 들었을 때 내가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나도 내 몸 아픈 것만 생각하느라 네 마음 타들어가는 걸 못 봤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에 떨어진 손수건을 주워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시어머니를 향해 품었던 미묘한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어머님 또한 아들의 비뚤어진 효심에 짓눌려 있던 또 한 명의 피해자였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그 테이블에서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손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우리 친정아빠였죠.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투박한 차림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신 걸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빠의 손에는 텃밭에서 갓 따온 듯한 큼지막한 호박 한 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준 씨는 사색이 되어 현관으로 달려나왔죠.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영준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빠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식탁 의자에 앉으시더니 들고 온 호박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고는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한 눈빛으로 사위를 쳐다보셨죠. 진서방, 자네 참 서운하네. 정말로 서운해. 아빠의 첫마디에 영준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평소처럼 말이 많지 않으셨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깟 수술비 돈 몇 푼 얘기가 아니네. 나는 내 딸이 시댁에 가서 고생한다는 소리 들릴까봐 평생을 조심하며 살았네. 집 명의를 내 앞으로 둔 것도 혹시라도 자네가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며 내 딸 고생시킬까봐 마지막 보루로 남겨둔 거야. 그런데 자네는 자네 어머니만 봤지 내 딸은 한 번도 자네 어머니만큼 귀하게 본 적이 없어. 자네 눈에 내 딸은 대체 뭐였나? 영준 씨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아빠가 사실은 저를 위해 그 침묵의 시간을 견뎌오셨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마지막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이제 내 딸 꺼내. 내가 준 거니까 자네가 여기서 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딸이 결정할 거야. 호박은 된장찌개 끓여 먹으라고 두고 가네. 자네랑 길게 할 말 없으니 이만 가보겠네. 아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영준 씨가 허둥지둥 따라 나갔지만 아빠는 차갑게 아파트를 빠져나가셨죠.
거실 식탁 위에는 아빠가 두고 간 호박 한 덩이만이 덩그라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에는 제 결혼 생활 중 가장 길고도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영준 씨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식탁 위의 계약서와 호박을 번갈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뒤로하고 안방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저는 제 집에서 온전한 제 공간을 갖게 된 기분이었어요. 그 후 남편 영준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굳이 안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은 차마 문고리를 잡지 못하더라고요. 아침에 거실로 나가면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의원 원장이라며 늘 꼿꼿하게 세우고 다니던 그 어깨가 한 달 사이 눈에 띄게 작아졌더라고요. 재밌는 건요.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아들 반찬 챙기기에 바쁘던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꾸준히 저희 집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영준 씨의 어리광을 받아주러 오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널브러진 아들을 보더니 혀를 쯧쯧 차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으이그, 아직도 거기 누워있니? 그래, 넌 좀 더 그래야 해. 너 아직 멀었어. 그러고는 제가 끓여둔 차를 한 잔 마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엄마, 삼계탕 좀 끓여줘요. 기운이 없네. 하고 투정을 부려도 어머님은 들은 채도 안 하셨죠. 오히려 가방에서 용돈 봉투를 꺼내 저에게 슬그머니 쥐어주시며 살짝 윙크를 하셨습니다. 더 신기한 건 사돈끼리의 변화였어요.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어머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사돈어른 별일 없으시죠? 예, 우리 영준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제가 따끔하게 야단 좀 쳤습니다. 사돈어른께서도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제가 대신 송구합니다.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우리 아빠와 시어머니가 통화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빠는 나중에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사부인이 먼저 전화를 주셔서 사위교육 잘못 시켰다고 사과를 하시는데 참 마음이 묘했다고 말이죠. 23년 동안 서로 사돈이라는 이름으로만 멀찍이 서 있던 두 어른이 자식들의 갈등을 계기로 비로소 진짜 가족처럼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며 처음으로 작게 웃음이 났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영준 씨가 퇴근 후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더군요. 제가 차를 내어주자 그 사람은 제 눈을 피하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야,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장인어른 간암 수술 때 내가 했던 말들, 그거 진짜 해서는 안 될 소리였어. 그리고 당신이랑 상의 없이 엄마한테 돈 보낸 것도 내가 너무 독단적이었어. 영준 씨는 본인의 개인 통장에서 1,500만 원을 빼서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깨셨던 그 적금 본인이 다시 채워드리고 싶다고요. 그리고 어머님께 보냈던 2천만 원도 본인이 따로 운영하던 사업 자금에서 다시 메워 넣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수했던 공동자금 1,000만 원도 다시 제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말이죠. 저는 남편의 얘기를 조용히 듣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빠, 그쵸. 돈은 이렇게 숫자대로 정리하면 돼요. 근데 내 마음은 돈처럼 딱딱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우리 당분간은 임대차 계약대로 살아요. 월세 80만 원은 꼬박꼬박 입금하고요. 영준 씨는 서글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의무의 무게가
자기뿐만 아니라 23년을 함께 산 아내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저는 혼자 친정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영준 씨는 운전이라도 해주겠다며 따라 나섰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아빠와 단둘이 있고 싶었거든요. 집을 나설 때 딸 수아가 엄마, 다녀와요. 다음엔 나도 외할아버지 보러 같이 갈게. 라고 말해주는데 그 한마디가 참 고맙더라고요. 당진 시골집 마당에는 늦가을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텃밭 입구 평상에 앉아 흙 묻은 장화발을 흔들고 계셨죠. 마당 한 구석에는 제가 오면 가져가라고 챙겨두신 도라지 비닐봉지가 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 곁으로 다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텃밭만 바라봤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아주 조심스럽게 아빠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그날 새벽에 아빠한테 처음으로 손 내민 거예요. 아빠가 집 주신다고 하셨을 때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빠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아빠의 손등은 평생 농기계를 만지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 온기는 투박하지만 깊었습니다.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셨어요. 그러게 이거사, 왜 그동안 손 한 번을 안 내밀었냐. 이 아빠는 다 널 위해 살아온 사람인데 헌데 생각해보면 그게 어찌 네 탓이겠니. 맏딸이다 보니 뭐 하나 먼저 챙겨주지 못하고 네가 바쁜 엄마 아빠 대신 동생들 챙기느라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게지. 아빠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우리 딸. 혜수야 정말 미안해. 그날 7순이 넘은 아빠가 처음으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울먹이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죠. 그날 깨달았어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걸로 생색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다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가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만큼 무거운 의무가 날 덮칠 때가 있죠. 하지만 의무와 사랑은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사랑이 없는 의무는 결국 주변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오늘 낮에 가방에 단팥빵 2개를 넣으며 생각했어요. 하나는 여전히 제 마음의 든든함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조만간 화해의 제스처로 남편에게 건넬지도 모르겠다고요. 남편은 아직도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언젠가 그 사람이 남과 혈육의 차이를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그때는 안방문을 열어줄 생각입니다. 어쩌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남편은 저에게 혈육인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에서 변혜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남편의 말실수 한마디에 폭발해버린 사연이었는데요. 아니, 아내 앞에서 장인어른을 남이라고 표현하다니 정말 용감한 남편이네요. 남편분이 하루빨리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혜수 씨의 서운한 마음을 안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러고 보면 부부 사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어떨 때는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 같다가도 또 아주 사소한 일 하나로 남보다 못한 남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곁에는 늘 마음 따뜻하게 채워주는 소중한 사람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